과달카날 섬을 확대한 지도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 섬에도 미군 기지가 있었고요. 남쪽 과달카날 섬에서 핸더슨 비행장을 둘러싼 미군 방어지는 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걸 과달카날 각지에 일본군을 상륙시켜 탈환을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한 건데요. 이치키지대, 가와구치지대, 그리고 육군 제2사단에 이어 나고야를 근거지로 하는 제38사단을 과달카날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38사단은 태평양 전쟁 초기 홍콩 전투에 참가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곳에서의 전투는 끝이 났고 다른 부대들이 다 실패한 과달카날에서 미 해병대와 진검승부를 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가 끝난 것이 10월 26일이었고 일본군 지휘부는 제38사단의 과달카날 파견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산하 제229연대 제1대대 병력과 사단사령부가 11월 9일에 쇼틀랜드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때쯤 대본영 참모 츠지 마사노부가 명령을 받고 일본으로 귀환하던 길에 38사단장 사노 타다요시 중장을 만나 과달카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밤 사단사령부와 일부 병력 그리고 물자가 과달카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병력들을 과달카날로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구축함 몇 척씩을 이용해 계속 반복해서 병력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선단을 조직해 한 번에 많은 병력을 과달카날에 상륙시키는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지상에서 벌어진 2차 대전투와 거의 동시에 치러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미국 측은 항공모함 호넷이 침몰하고 엔터프라이즈도 손상을 입어서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남태평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모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도 미군 항모부대와 항공 전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축함을 이용해 소규모로 수송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수송선들을 이용해 한 번에 대규모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은 항모 호넷과 엔터프라이즈가 전부 침몰한 것으로 생각한 반면 엔터프라이즈는 손상만 입고 서둘러 수리와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나름대로 가능성도 있고 해볼 만한 작전이었지만 바로 이 엔터프라이즈의 복귀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38사단에 대해 이런 대규모 수송을 곧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예정 상륙일을 11월 13일 혹은 14일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수송작전이 앞으로 벌어질 과달카날 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38사단 주력을 태운 수송선은 총 11척이었으며 11월 11일까지 부겐빌섬 남단의 쇼틀랜드 일본군 기지에 집결합니다. 이곳에 모인 병력은 38사단 229연대 1대대와 230년대 2대대 그리고 공병연대 등 기타 부대를 합쳐 총병력은 약 7,000명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과달카날에 주둔하고 있는 패잔병들을 위한 보급 물품까지 보내는데요. 당시 2차 대전투의 패잔병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0월) 하순에 2차 대전투 당시 일본군은 우회로를 통해 밑으로 돌아서 미군 진지로 접근했고 이 와중에 험난한 지형에 겹친 모자라는 보급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으로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했음은 2차 대전투 시리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일본군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식량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고 어느 일본군 중대장도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장교와 사병, 공이 극한 상태에 온 체력과 더불어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일시적인 패전이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지금 나오는 미네기시 중대장의 증언은 과달카날에서 미네기시가 직접 쓴 일기를 일본군 전사총소에서 해당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미네기시 중대장도 먹을 것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날은 타베모노, 즉 먹을 것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남자가 이 말을 계속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배는 엄청 고프지만 그래도 스스로 비참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결국 배고픔은 이길 수 없어서 그 대목 바로 다음에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으로 꽉 찼다는 음식 3가지를 일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름진 음식이 3개 중 2개인데 아무래도 식량이 없어서 거의 기아 상태였던 당시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네기시 중대장은 이 3 음식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네기시 중대장은 자기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굶은 채 정글과 산지로 다시 그야말로 지옥의 행군을 해서 후방으로 가야 했던 일본군은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전투 가능한 병력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군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미군 비행장을 점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제 일본군이 4번째로 핸더슨 비행장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공격은 사실상 새로 도착할 제38사단이 도맡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아직 전체 전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달카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군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미군은 이미 이전부터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일본군 부대가 다시 과달카날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맞서기 위해 과달카날에 미군을 보강할 대규모 수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과달카날에 약 5,500명의 병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리치먼드 터너 제독이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67을 구성해 과달카날로 출발시킵니다. 이날이 1942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과달카날로 서로 보충 병력을 보내려고 하고 있을 시점에 여기서 일본은 단순히 수송과 엄호 이외에 다른 작전을 하나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미국 항모부대가 현재 영내에 없다고 봐서 항모에 딸린 항공기들을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에 미군 캡터스 항공대는 건재했기 때문에 이전의 수송작전에서 자주 일어났듯이 느린 수송선에 공격을 당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미군 비행장에 전함의 대구경포를 이용한 함포 사격을 해서 항공기와 활주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작전은 일본이 2차 대전투를 앞두고 전함 공고와 하루나를 이용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1942년 10월 12일 밤에 벌어진 이 공격에서 공고와 하루나는 14인치 포탄을 포함해 거의 1,000발을 핸더슨 비행장에 퍼부어 미 항공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월 달에 이 포격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전함 작전 중 가장 성공적인 작전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38사단을 태운 대규모 수송부대의 상륙에 앞서 다시 한번 전함 포격 작전을 펼쳐 수송부대가 무사히 과달카날에 상륙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제11전대 소속 전함 2척을 이번 작전에 동원하게 됩니다. 이 산은 일본 교토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848m의 히에이산입니다. 1914년에 이 산의 이름을 딴 공고급 순양 전함 히에이가 취역했는데요. 1930년대 후반에 대대적인 개장을 거쳐 전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전함에도 다른 공고급과 마찬가지로 14인치 35.6cm 주포가 8문 달려 있었습니다. 히에이는 다른 군함들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에 일본 해군이 관함식을 할 때 히로히토가 히에이에 탑승했습니다. 또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이고 만주국 황제였던 푸이가 1935년에 일본에 왔을 때도 탑승해서 이렇게 히에이의 모습이 나와 있는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위키에는 히에이가 태평양 전쟁 이전 일본 해군을 대표하는 군함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전함 키리시마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에이와 똑같이 공고급에서 개장을 거친 전함입니다. 역시 히에이와 마찬가지로 14인치 35.6cm 주포 8문을 보유했습니다. 키리시마는 히에이보다 조금 늦은 1915년 4월에 준공되었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히에이와 거의 같이 다니면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히에이와 키리시마가 같은 급의 전함 공고 하루나의 뒤를 이어 핸더슨 비행장 포격에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당시 일본 측의 기록에 나온 어느 해군 참모의 말에 의하면 계속되는 과다카날 작전에 일본 해군이 육군에 어느 정도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과다카날 섬에 해군 서령대가 먼저 비행장을 짓기 시작했고 미 해병대에 비행장을 뺏긴 후 계속 일본 육군이 투입되었으나 미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해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관할 구역에서 싸우는 육군을 돕기 위해 함포 사격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에이와 키리시마의 장교들은 공고와 하루나 때에는 기습으로 성공했지만 미군도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을 텐데 두 번째 시도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작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일본 함대와 거의 동시에 과달카날로 향하고 있던 미군 수송부대는 1942년 11월 11일과 12일에 차례로 과달카날에 도착해 물자와 병력을 양육합니다. 이 수송부대는 부겐빌 등에서 이륙한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11월 11일에 도착한 수송선과 호위함들은 에스페란스고 해전을 승리로 이끈 노먼 스콧 소장이 지휘했습니다. 미군 수송선들과 호위함들은 11월 12일까지 과달카날에 전부 도착했는데 이건 과달카날을 향해 지금 남하하고 있는 일본 함대보다 조금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일본 함대도 급속도로 과달카날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11월 12일 두 대의 일본기가 미군 수송부대를 공격하려다 격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함대는 히에이와 키리시마를 포함한 핸더슨 비행장 공격부대가 먼저 내려왔는데요. 이 부대의 지휘관은 아베 히로아키 해군 중장이었고 이 함대에는 히에이와 키리시마 이외에 경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11척이 더 있었습니다. 아베 제독의 부대는 이미 과달카날에 미군 함대가 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핸더슨 비행장 포격과 더불어 미군 함대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1889년생이고 1896년에 태어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해군 장교였고 이름은 아베 토시오. 바로 1944년 11월 29일에 취업, 열흘 만에 침몰한 일본 항공모함 시나노의 함장이었습니다. 아베 제독의 함대는 11월 12일 밤에 과달카날 근해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38사단 병력을 실은 수송선과 이를 호위할 구축함 12척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다나카 라이조 제독이 지휘하는 이 수송선단은 하루 늦은 13일 밤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과달카날 해안에 미군 수송부대도 일본 함대가 들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정찰로 알고 있었고 이 일본 함대에 전함으로 보이는 대형 함정이 2척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미군은 몰려오는 일본 함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요. 먼저 보충 병력들은 저녁 때까지 대부분 상륙에 성공했지만 보급품 양육은 한참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모든 수송선을 일본 함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수송선단 호위함들을 이용해 일본 함대에 맞서기로 하고 여기에 호위함들 중 일부를 빼고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3척, 구축함 8척을 배정합니다. 이를 곧 상대하게 될 일본 함대는 아까 살펴봤듯이 전함 2척, 히에이와 키리시마, 경순양함 1척, 그리고 구축함 11척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손상을 입고 뉴칼레도니아에서 수리 중이었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이 10월 27일에 끝나고 11월 1일부터 수리를 시작했는데요. 수리를 마치는 데에는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일본 함대와 증원 병력이 과달카날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과달카날이 포함된 남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홀지 제독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니미츠 제독에게 영국 항공모함 중 한 척을 남태평양으로 빌려올 수는 없겠느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홀지 제독은 수리가 안 끝난 엔터프라이즈를 11월 11일에 뉴칼레도니아에서 출항시킵니다. 엔터프라이즈에는 복구를 맡은 부대가 탑승해서 과달카날로 가면서 계속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1번 엘리베이터를 복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렸다가 못 고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는 과달카날의 함대를 항공기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는 11월 13일 아침에나 도착할 예정이었고 11월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에 도착할 일본 함대와
전투를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홀지 제독은 일본군 내습의 경고를 미리 받았음에도 귀중한 하루를 지체해서 비판받기도 합니다. 미 해군의 터너 제독은 일본 함대에 맞서 전투를 벌일 함대의 지휘관을 임명해야 했는데요. 일단 수송부대와 같이 온 제독들 중에서 아까 소개된 노먼 스콧 제독이 있었습니다. 스콧 제독은 한 달 전에 일본 함대를 맞아 야간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터너 제독은 미군 함대의 총지휘관으로 데니얼 켈러엔 제독을 지명합니다. 노먼 스콧 제독은 이미 태평양 전쟁 중 해군 소장으로서 6개월간의 항해 경험을 보유했으나 켈러엔 제독은 이전에 해임된 곰리 제독의 참모장이었고 해군 소장으로서의 항해 경험은 2주일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찾아온 일본 수상함 부대와의 야간 전투. 일본 함대의 야간 전투 능력이 일단 미군보다 월등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전투를 해본 스콧 제독을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터너 제독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과달카날 전사의 권위자인 리처드 프랭크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켈러엔이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날짜가 스콧보다 15일 빨랐기 때문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휘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시 미 해군의 절차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이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날짜가 바뀌어 11월 13일이 되었습니다.